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한글날 전날이죠. 그래서 한글날 특집으로 언어에 대한 교양 콘텐츠 그런 얘기를, 그러나 조금 색다르고 입체적인 중2도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조금 자료 업데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거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랑 글이랑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배웠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자다 깨다 하면서 이게 들은 얘기죠. 우랄 알타이어족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몇십 년 전, 지난 세기 교양 수준으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은 교차고 굴절어 이런 차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어족들이 뭐 인도 유럽 어족이 있고 또 우랄 알타이 어족이 있고 하지만은 중국어나 일본어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이 계통이 다르다. 중국어는 일단 어순 같은 게 완전히 다르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는 어순이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쉽게 배운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에 를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태어나시고 했던 분들인데, 중국어는 몰라도 일본어는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앞전 세대에는 뭐 독립운동기라든지 뭐 구한말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 일본어 다 잘하는 그런 분들이 활약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일본어도 같은 계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게 다른 유럽어보다는 수월하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개의 언어는 갈래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유럽의 언어들은 사실 한 갈래죠. 우랄 알타이 어족으로 막 이렇게 배우고 했었는데, 그게 뭐 한참 전부터 일단 좀 문제 제기가 되고 해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일본 말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인도 유럽 어족은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으로 거의 뭐 빼다 박은 그런 거에다가, 제가 전에 인도에 대해서 불교하기 전에 인도 전반적인 그 상황, 그런 얘기를 할 때 펀자브 얘기를 하면서, 거기도 문명이 굉장히 이른 문명이죠. 제가 인더스 문명 얘기할 때 인도 분이 모헨조다로 거기도 빠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이 빠르죠. 그쪽이 이제 힌두쿠시 그쪽으로 넘어온 아리아인이, 인도 유럽이 이제 아리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 산스크리트어가 같은 말이라서
펀자브 할 때 펀자브 강이 5줄기가 모여든 그 강인데, 그거랑 판타콘, 이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 다음 펜타콘, 그 다음 백악관까지 가려고 했죠. 근데 백악관은 못 갔죠. 근데 펜타콘에는 했어요. 그거는 잘 많이 이렇게 우리가 9.11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펜타콘은 그만큼 보도라든지 그런 게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어원을 쓰고 있죠. 근데 어원뿐 아니라 어순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동양 삼국에서 굉장히 다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엇비슷할 것 같고 막 한데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동아시아 사람들, 한중일 사람들은 서로 언어 배우기가 쉬운 이유가 한자 때문이죠. 한자. 실제로 제가 이제 막 대학 때나 이럴 때는 교수님이 중국 갔다 온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번 세기죠. 저번 세기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막 변화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하면서, 우리 또 이제 야, 중국이 몇십 년 있으면은 세계 최강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갔더니 말이 하나도 안 통하잖아. 필답으로 다 했대. 필답으로 하니까는 그쪽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어우 하면서, 왜냐면은 그때 노 교수님들은 한문을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문 뭐 그냥 명필했다가 그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딱 봐도 느껴졌겠지. 그래서, 그리고 일본어도 사실은 중국어 한자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말도 어휘에 한자 요소가 이제 굉장히 많죠. 지금 제가 한 모든 말들에서 어휘들 한 개 한 개 이렇게 해보면은 한자로 이제 쓸 수 있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휘 한자로 쓸 수 있죠? 쓸 자신이 없네 갑자기. 근데 묘한 거죠. 방향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동북아는 언어가 사실은 같지가 않아. 근데 한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문명권으로는 거의 묶일 수 있고, 근데 유럽어는 진짜 말 그대로 같은 그리스 로마 시기 정도부터 해서 결국은 그리스어와 헬라어와 로마어, 라틴어를 공통의 어떤 것으로 언어들이, 지금 유럽의 전 그 언어들이 거기에서 이제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유럽의 한 나라에도 언어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주마다 다 다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가. 근데 바로 옆에 붙은 데는 거의 어휘나 어순이나 이런 언어가 비슷해가지고 말이 통해. 막 독일어 비슷한데 쓰는 동네가 있고, 영어 비슷한데 쓰는 동네가 있고, 프랑스어 비슷한 동네가 있고, 이태리어 비슷한 동네가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어랑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랑 언어 사람들이 대화가 가능하대요. 근데 저도 이제 외국 친구들이 이게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여기저기 세계 각지에, 예,
어느 나라에서 이제 그 왔나 하면은 뒤에 분석에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노래 올리거나 뭐 이런 가벼운 브이로그 이렇게 그냥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거에서만 시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세 곳, 이탈리아에서부터 스페인, 포르투갈, 좀 더 나아가면은 중남미까지 굉장히 비슷해요. 그 아미고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언어 소통을 하고 인사말이나 감사하다는 표현도 비슷하거든요. 뭐 그라시아스, 뭐 올라 이런 거, 나봉. 근데 얘기가 그냥 된다는 거야, 얘기가. 근데 그 이유는 그쪽은 일찍이 한문 비슷한 라틴어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라틴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라틴어가 가장 이제 그 큰 영향을 줬고, 그 다음 이제 불어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영어가 됐는데, 특히 라틴어의 방언들이야,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한자 문명권이라고 한자를 씀으로 해서 소통은 가능하지만 언어의 구조라든지 이거저거 따져보면은 많이 달라. 거기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 그쪽은 그래서 언어에 대한 게 대부분 대략적으로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리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편인데, 우리는 제가 배웠을 때랑 또 벌써 다르단 말이죠. 근데 한글날이니까 이제 세종대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한번, 한글날은 아니었고 제가 한 2년 반 3년 요 사이 그때 한국사를 고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근세까지 쫙 찍었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 근세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일본이 이제 근대가 아니고 중세와 근대 사이다 해서 근세 이렇게 했던 근세인데, 그러니까 조선 전반기까지를 하면서 세종대왕도 했는데 그걸 다 날려버렸지만, 그때 이제 유일하게 누가 만들었으며 몇 월 며칠 만들었는지가 있는 글이다. 언어 중에서 언에 해당되는 거겠죠? 잠깐만, 언이랑 어랑 뭐가 말이지? 이 언에 해당되는 것, 글에 해당되는 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니까 생각이 안 난다. 구별이 안 돼. 죄송합니다. 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1443년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고, 그게 이제 나란말 싸움이 중국에 달라 만든 거죠. 중국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야. 어순도 다르고 뭐 다 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든 게 한글이고, 한국날 특집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과학적이죠, 당연히. 이 좋은 기관을 땄다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의미를 넣는다든지 하면서 모음에서는, 그리고 나름대로 규칙성 이런 거를 딱
어느 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림 문자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뭐 페니키아인이 알파벳을 만들었다고 하고 뭐 또 각 그 언어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완전히 제대로 창조한 거죠. 제대로 창조한 건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오랜 친구분인 에미님이 아 그런 언어가 또 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수화도 계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아 맞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제 한글날 특집으로 제가 올릴 거기 때문에 좀 이따가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체계가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 과학혁명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의미의 과학은 아니고 최대한 그 합리적이고 규칙성이 있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글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도 문맹인 말은 할 수 있는데 문맹인 사람이 지금도 많겠죠. 그죠? 그때 이제 언문, 반절 이렇게 그 표현이 되면서 다소 비하의 느낌이 있는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이 아니라 사대부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세종대왕은 되게 사대부의 지지를 받은 분이거든요. 사대부에 우리나라의 진짜 그 세종대왕, 이순신, 정조대왕 이런 분들은 그래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은 그 분들인데 그 중에서 세종대왕은 사대부들이 곱게 보고 이렇게 했던. 근데 막 3인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물설고 낯설고 이런 산설고 이런 곳에 가서 어거지로 이제 거기를 그런 정책이죠. 오히려 평민들에게는 그 이순신 장군이나 정조대왕이 이순신 장군이나 정조대왕은 그 대신들이 되게 싫어했잖아요. 싫어하고 죽음도 이상하게 되고. 근데 세종대왕은 이제 그렇지 않죠. 사대부들이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글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공적인 마인드라든지 백성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진행을 좀 해보자면은 그 언어가 일단 말은 어디든지 사피엔스 시기부터 했고 상당히 어려운 개념까지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공유하고 함으로써 다른 종과 이제 압도적인 그런 차이를 벌려놓은 게 말인데, 말이 있어도 말에서 말로 이제 구전되는 거, 거의 운문이나 노래식으로 이렇게 구전되는 전통들이 있는 곳이 있죠. 이를테면은 남방불교 계통, 불교 경전 보면은 읽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좀 짜증이라기보다 좀 그런 게 비슷한 게 계속 구절이 반복이 돼. 여시아문 대답도 반복이 돼. 선제 이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일정한 운율 속에 계속 넣어서 말에서 말로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근데 이제 글은 그림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발달이 되는데, 특히 그리스하고 로마
여기가 서양 쪽에는 영향을 많이, 물론 서양 이외에 다른 문화권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이를테면 이슬람어 같은 경우에도 한 2000 몇백 년 전 이때 그런 원형이 나타나고, 뭐 라틴어가 이제 서양이 여러 그 나라에서 다 쓰이는 원류가 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식의 그 기록이 있고 하죠. 그 이전에는 막 상형 문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갑골 문자, 한자의 그 기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걸 통해서 또 나름 이두 향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이제 거의 새롭게 창조된 글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국뽕적인 얘기에서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언어학적으로 이제 말은 원래 있고, 말이 있어도 이제 글에 비해서는 글이 훨씬 더 길게 가죠. 길게 가고 말보다 훨씬 더 좀 통일이 돼야 되죠. 그럴 거 아니야. 방언들이 많은데 유럽어는 어떻게 보면은 연접해 있는 곳들은 말이 대부분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언처럼 느껴지는 거야.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대충 안단 말이죠.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해도 정확한 뉘앙스까지 몰라도 대충은 알아. 맞나? 이런 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역마다 통해. 그죠? 근데 그게 언제 어떤 계기로 정착이 되고 시스템화가 됐느냐,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글과 관련해서. 유럽에는 라틴어 계통이 있고 또 헬라어 계통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 흉내, 영어 빼놓고 제가 뭐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없는데 흉내라도, 발음 흉내라도 내볼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냥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는 그 알파벳, 로마 알파벳을 말하는 거죠. 그걸로 표기된 거는 무아라키 무아라 막 이렇게 대충 흉내를 내본단 말이야. 발음이 이렇게 되겠구나. 유럽 쪽, 서유럽 쪽, 이쪽은, 아니면 남미 쪽, 중남미 쪽은 발음은 모르지.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지. 많이 틀렸더라고. 이게 다 뭐라고 합니까? 발음되는 맛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따봉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T, A, 그 다음에 B, U, M. 이걸 쓰면은 오케이, 따봉 한 다음에 이제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랍어라든지 러시아어는 딱 봤을 때 뭐라고, 이제 그 친구분들이 이렇게 뭘 인사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나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I cannot understand your language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thank you 이렇게 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 거기는 뭐 어떤 발음에 가까울지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나 이 동유럽 쪽에 쓰는 알파벳 그거 있죠? 뭔지 아시죠? 되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탁탁탁탁 뼈마디가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파피나는 듯한 이 그것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땐 우리나라 그게 기하학적으로 보이는데 도형들이 예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 호남 향후에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 사진 있잖아요. 막 이응도 들어가고 미응도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래.
발음은 이제 세 개를 모아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발음은 딱딱딱딱 뭔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고 다 뭐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이 글씨는 이렇게 괜찮대, 디자인으로. 그래가지고 뭐 잘생김 이런 모자 같은 거 그런 걸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해병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사실 러시아 쪽 그 언어가 불가리아에서부터 이렇게 된 헬라어, 그러니까 로마 알파벳이 아닌 그리스 알파벳인 거야. 제가 이거는 그리스교 얘기할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유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헬라 그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리스 정교회가 성경이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활용해서 이 러시아 쪽, 이 동유럽 쪽 여기의 말을 표현을 한 게 그 이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검색도 했는데 아까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낯설지만은 그리스 알파벳인 거야. 헬라어 알파벳을 통해서 러시아어라든지 이쪽 동네의 언어가, 유럽 중에서도 이제 그쪽 동네의 언어는 그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은 로마 알파벳 가지고 뭐 페니키아 상인들이 그 알파벳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알파벳이 이제 사실 로마 쪽은 아니고 그리스 쪽 그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게 로마 쪽으로 이제 건너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쫙 빠졌어. 우리나라는 코리안 알파벳이라고 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아야, 어여 이런 게 퍼지고. 근데 이런 게 지금 쓰이잖아요. 그래도 다 쓰이잖아요. 이 쓰이는 거는 사실은 언어학만의 문제가 아니야.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지만은 쓰였나? 몇 개 쓰였지. 불경 번역하고 뭐 두시원회 같은 거 나오고 몇 개 쓰이고 이제 아녀자들이 쓰고 했죠. 근데 실제로 쓰인 게 언제죠? 실제로 쓰인 게 주시영 선생이라든지 뭐 하여튼 신문 같은 데 쓰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거 지금 읽으면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컨템퍼러리 하지 않죠? 성경이에요. 성경. 바로 성경을 벌써 구한말 직전, 그러니까 조선 완전 이제 거의 망해갈 때쯤부터 해서 그때부터 번역이 일어나서 한 일제시대 말 가장 핍박받던 그 시기에 성경이 엄청 퍼지고, 거기에 이제 보편 사상이 있으니까 거의 이제 그 해방 직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의 원형이 나와요. 개정 뭐 그런 그거에 대한 그 원형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단발적으로 우리말로 뭐 기사를 쓰거나 단발적으로 글을 쓰는 거랑 달리 통으로 된 하나의, 뭐 이를테면은 통으로 된 이 인도의 불교 사상이 대장경 안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의 신수대장경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그 보려대장경이 짱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헤브라이즘 자체라고 하는 그 통으로 들어온 게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해방 후에
이건 제가 예전에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걷고 도서관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때 밤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얼중얼 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승옥 그 작가의 작품. 그분은 그 전작이 다 책 한 권에 다 묶일 정도로 단편들만 쓰셨는데, 무진기행, 고등학교 때 무진기행까지 배우죠. 무진기행 외에 다른 것들은 교과서에 실리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아름다운, 드디어 이제 훈민정음이 성경과 김승옥의 무진기행 같은, 무진기행이 거의 60년대 64년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대단한 책이에요. 대단한 소설가시죠.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분이 썼던 거를 되게 여러 번 봤고, 그분은 딱 책 2권밖에 안 냈어요. 책으로 치면 단편 모음이니까. 마지막 거는 신앙 간증집인데, 뭐 어떤 계기, 뭐 어떤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쓴 어떤 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 젊었을 때 읽었을 때는 완전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냥 읽으나마나 한 듯 하지만 그래도 김승옥이니까 끝까지 읽어는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게 이 김승옥 작가의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천명의 작품일지 모르겠다. 사실 그 앞쪽에 무진기행 그 시기는 너무나 세련된 우리말, 우리 글로 쓰여진 소설이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평론가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분이 약관에 그렇게 데뷔를 하시고, 그때 소설가를 하려고 했던 그분 또래 분들이 나는 소설을 쓰면 안 되겠구나, 타고난 사람이랑 붙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평론가로 전향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뚝 솟은 그런 적인데, 제가 지금 이제 느껴봤을 그 예전에 여러 번 읽었던 기억, 그 이제 간증집은 한 번밖에 안 읽었지만은 읽었던 기억을 볼 때, 그 간증집의 평화로움과 긴장도 없고만 하지만은 그거 어떤 그 세계관에 비해서 그 멋진 우리나라의 그 한글 역사에 길이 남을 소설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세계관을 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잘 쓰여진 소설이지, 우리나라 소설의 역사에. 자, 그렇기 때문에 창제와 지금 현재 쓰이는 거, 또 지금 21세기 이제 2022년에 그 언어는 또 달라졌지. 이모티콘도 많이 들어가고 짧은 말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많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구글에서 화상회의 앱이 있고, 또 스트림야든가 하는 또 화상회의 앱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최근에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이거 채널 바꾸기 전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소통하는 외국분들이랑 뭔 일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그 앱 가지고 다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원서를 읽는 거에 비해서 회화는 너무 못하거든요. 못하고, 만약에 하려면은 진짜 몇 달 동안 미국에 가야 될 것 같아.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생활회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몇 달 그냥 부닥치면. 근데 이제 잘한다고 하는 건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랑은 이걸로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돼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 뭐 교육 수준, 그리고 또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데, 10대 막 10대들이 막 여기 화면에 막 이제 몇 명이 막 뜨거든요.
뭔 문제가 있을 때 한국 사람이 저한테 카운셀링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소재가 뭔지, 주제가 뭔지 파악하는데도 힘이 들고 해서, 야, 뭐라고 지금 얘기한 거를 좀 풀어서 얘기해 줄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어떤 용어를 약어로 써. 약어. 근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젊은 층 학생들이랑 그렇게 일상으로 만나지 않은 지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쓰는 무슨 뭐 어쩔 TV니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모르겠지.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이 실제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다른 나라도 그런 말들이 많을 거야. 계속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렇게 한글 전용을 막 하려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지금도 가능한 한 우리나라 말 이걸 지키려고 막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조어 중에서 이제 사전에 등재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말이 결국은 이제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세종대왕의 창제나 아니면 라틴어가 딱 체계화된 뭐 한 일정 부분 체계화된 그 시절이나 그때 그게 많이 쓰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쓰이면서 많이 쓰인 거야. 그리고 지금 각각 유럽어들도 보면은 다 방언이지. 그러면 지금 쓰이는 것들은 라틴어의 방언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는 쓰여도 글로 안 쓰이다가 언제부터 글로 제대로 쓰이고, 지금은 뭐 문서 같은 거 다 각각 나라 말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르네상스 같은 거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그 시기에 이를테면은 뭐 르네상스, 종교개혁, 뭐 저 시민혁명 이런 거 막 묶어서 배우던 시기에 보면은 초서라고 하는 그 캔터베리 이야기인가? 그리고 또 뭐 있지? 보카치오, 그 엄청 야하다고 막 그 했던 그거,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 지역의 방언으로 쓰인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이제 신교의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향을 준 어떤 분인데, 이분이 또 그 동네 방언으로 쓴 게, 거기에서 각각 영어가 됐건 뭐 독일어가 됐건 이탈리아어가 됐건 이런 방언들이 글로 되고 쓰이는 게 이제 언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종교와도 영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한글이 이 무진기행 같은 그런 소설도 있지만, 지금 말했던 것들 소설들도 있고 바이블도 있죠. 이 개정 그 성경이 있는 것처럼 제임스 킹 버전이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 지대한 영향을 끼쳐. 그리고 당연히 루터가 번역했던 것도 성경이고,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리스 알파벳으로 만든 러시아 계통의 언어도 성경 번역하면서, 그리스 정교의 성경 번역하면서 나온 거야. 그리고 말했듯이 아랍어도 원래 있었긴 하지만은 꾸란을 그걸로 쓰면서 확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계기에는 종교가 됐건 문화가 됐건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은, 그래서 이제 라틴어 계통이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럼 이탈리아면은 그 지역이니까는 라틴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낭만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낭만주의는 막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몇 번 나오죠. 근데
낭만주의가 원래 로만이에요. 낭만이 로망어가 있어. 로망어는 뭐냐면은 라틴어 중에서도 세속적인 방언 비슷한, 많이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야. 그게 이제 이탈리아어 그걸 되는 거야. 근데 그 세속어고 그쪽 사람들의 이제 예를 들면 소설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무진기행이 막 등장을 한 거지.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로맨틱해. 거기에서 나온 거지, 로망에서. 그게 바로 낭만주의의 그 어원이거든요. 이렇게 세계의 그 쓰이는 언어는 말은 있어왔지만 말은 방언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웬만큼 소통이 돼서 그래도 신라 사람이 백제 사람이랑 중국에 가서 남조 거기에 가서 통역을 한 사람이 다 하긴 했지만은 방언이 되게 다른데, 글로 정착이 될 때는 이를테면은 표준어? 라기보단 서울말? 그러니까 그 표준어가 이제 좀 그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쨌든 규격이 되는 어떤 그 말, 그건 이제 글을 통해서. 그리고 글이 뭔가 거대한 하나의 온전한 뭘 담고 있을 때, 단발적으로 뭐 에세이 하나 쓰거나 이게 아니라 성경 정도 되는 걸 하나 담고 있을 때 그 언어가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널리 퍼질 수 있는 정도의 이 시스템적으로 그 글의 시스템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한글날이 내일인데, 내일은 이제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대체공휴일에서 집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 텐데, 나온 김에 좀 노동을 오늘 미리 해놓자. 그리고 한글날이랑 관련해서 뭘 할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까? 우수성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확실히 알 뿐더러 뭐 과학적이라는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보통 과학적이라고 쓰는 그 어휘는 보편성 그리고 확장성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좋은 기관을 따고 나름대로 이 질서 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리고 철학을 넣으려고 했던 한글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사실상 만들어지고 나서 몇 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잘 안 쓰였지. 한문을 쓰고 싶어 했지, 식자들은. 그러다가 실제로 이게 막 쓰이기 시작된 것은 역시 성경 번역이다. 저 종교 없습니다. 다 아시죠? 성경 번역이다. 그리고 그 성경 번역에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최근까지도 개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1937년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게 이제 우리 글과 굉장히 밀접한 그 엄청난 게 한번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무진기행 이후 60년대 이후의 소설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이전에도 있잖아. 뭐 최남선, 뭐 이광수 선생님들이 있는데 할 때 우리 감각으로 안 들어오죠. 근데 불과 조금 뒤에 1964년에 나온 김승욱 선생의 글은 지금 감각으로 바로 들어오는 글이에요. 성경도 지금 우리가 무리 없이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유럽어도, 독일어도, 영어도, 이탈리아어도 각각의 나라, 심지어는 러시아어가 됐건, 물론 이제 불가리아 이쪽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스 알파벳, 로마 알파벳. 그러니까 로마 알파벳이 막 퍼지던 그 시기부터 해서 사실 유럽어가 퍼졌지만은, 실제로 그게
말은 방언이 많아. 근데 글로 어느 정도 뭉쳐지고 각국의 그 언어로 이제 그 돼가는 데에는 뭔가를 그 나라 말로 어떤 생각이 든 거. 단테 신곡 같은 거는 완전 베스트셀러잖아요. 지금까지도.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넘버원 베스트셀러고. 이런 것들이 각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야. 번역이 되고 아주 대작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되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바로 꾸란이 쓰이면서 정착이 되는 거지. 그 이전에도 다 있긴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글 창제에 있었던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광범하게 쓰이고 아 이거야 라고 할 정도로 쓰이진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다 했나? 뭐 빠진 거가 혹시 있으면 나중에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더 스케일 크게 쫙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46분 넘게 했는데 내가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것만큼 안 되네요. 안 되지만은 그냥 노력을 했다. 이거는 제가 한글날이 되는 뭐 새벽이나 아니면 한글날 뭐 낮이나 밤이나 뭐 그때 한글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들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